PIR 지수로 얘기하면 12에서 13이 저는 제일 적정하다고 봐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는 거죠. 수도권도 한 10에서 15%? 많으면 한 20%? 이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집값이 네. 교수님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비싸죠. 네. 그럼 지금 집값이 서울 같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비싼 건가요? 서울은 지금 이번 지금 11월, 12월 들어오면서 또 한 5에서 10% 조정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조정이 있고 지표로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고 뭐 마이너스 뭐 0.1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장 실제로는 5에서 10%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마이너스 P가 자꾸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벌써 나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적정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PIR 지수로 얘기하면 한 12에서 13이 저는 제일 적정하다고 봐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최고점 대비 90%니까 최고점 대비 70%? 이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될 수 있다라고. 송파가 예를 들면 송파가 27억 찍었단 말이에요. 27억 찍었는데 18억, 19억까지 찍었다가 다시 24, 5억 갔다가 요새 22억 됐어요. 그럼 한 20% 정도 조정됐잖아요. 그럼 이건 한 10%에 15%의 조정폭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 19억, 20억대가 되면 다시 수요와 좀 균형이 맞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왜? 그동안 이제 GDP나 뭐 M2 통화량 증가 비율에 보면 고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리스크가 더 죽어버리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수도권은 이미 지금 조정돼서 많이 회복을 못한 데가 많아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뭐 조금 다른 곳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80% 선에서 82, 3%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도 한 10에서 15%? 많으면 한 20%? 이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서울의 집값 이번에 반등 폭이 좀 달랐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서울에서도 상급지와 아닌 곳에 좀 폭이 네, 달랐는데 맞아요.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갈까? 죽은 후에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어요. 자기가 실거주를 하던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서던 과평가돼가지고 내가 뒤에 들어갔을 때 실거주자일지라도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약한 곳들은 외면을 해요. 지금은 추세가. 그건 뭐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때 살아나는 곳과 안 그러니까 똑같이 조정은 다 돼요. 만약 A, B, C가 있는데 다 같이 조정 받았어요. 근데 살아날 때 C는 못 살아나고 A는 많이 살아나고 B는 요만큼 살아나고 이런 시장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다 올인이. 지금은 다시 뭐랄까 정상 가격을 찾아갈 때는 옥석 구분을 이제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망이 적은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거대한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분산 효과가 발생되고 선택적 수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셔야지 예전처럼 뭐 여기도 오르니까 여기도 오른다 이런 시장은 이제 좀 끝나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 새로 취임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던진 정책 중에 기자회견 중에 워딩이 하나 있잖아요. 비아파트 부분의 건설을 좀 촉진하겠다. 이 부분이 또 대체 효과가 나잖아요. 요새 그 빌라도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처럼 5층짜리 에서 필로티 놓고 주차장 확보 확실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지금 분양이 잘 돼요. 그건 또 국민주택금이나 대출도 좋고 그런 부분을 장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에 한 대체 수요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서울에 지금 뭐 모아타운이나 무슨 뭐 이런 부분에 재개발 지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 예전처럼 빌라에 또 새로운 빌라, 신축 빌라에 고급화된 빌라들이 좀 빛을 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아파트는 수요가 좀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도권이면 더 하겠죠? 네네. 지금 그러면 강남 서쪽 성파구도 다 꺾인 거죠? 네. 강남 파크 크기보다 이제 확실히 하향 쪽으로 돌아섰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매수 의지인데요. KB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이건 11월 20일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그저께 제가 체크했습니다. 요거를 못 고쳐서 죄송하고. 여기 보시면 매수 지수가 20.5를 찍었어요. 저번 주에. 그럼 여기 더듬어 보시면 우리 앞에 보시면 여러분 19.9잖아요.
작년 말 기억나실 거예요. 완전히 거래 빙하기라고 할 때. 맞아. 지금 뉴스에 안 나지 거래 빙하기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빙하기에서 올라가는 힘이 여기서 올라가는 힘의 패턴하고 심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 심리가 살아나는데 말씀드린 26조 6천억이 좀 힘을 쓰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강남은 어떠냐면 그림을 보시면 강남 이거 저번 주 경매 물건이에요. 네네네. 보시면 여기 다 강남이라고 썼잖아요. 강남구 제가 읽어볼까요? 이거 강남구 자곡로, 푸르지오시티, 동작구 사당로, 네. 흑석동, 좋다는, 강남구 선릉로 401호, 강남구 도곡로 역삼 트레빌 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로, 청담동 상지리치빌, 강남구 논현동 한화 아파트, 강남구 강평로 수소 동익 아파트, 서초구 잠원로 잠원 동상 리치빌. 이게 다 경매 물건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측에 신건이에요, 신건 이쪽은. 이건 유찰이고요. 그러면 이 현상은 그동안 거의 못 보던 현상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막 난리 났을 때 도곡동 뭐 타워팰리스 경매 나왔다 잠시 들어가고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지금은 저번 달도 이 상황이었어요. 저번 달도 3분의 1이 강남에서 나왔거든요. 강남 4구에서. 지금도 여전해요. 그럼 이제 경매 물건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 경매 지표를 보면 여기 물건이 이게 서울입니다. 이거 서울인데 경매 아파트 물건 수요 팔아막대기가 지금 어때요? 엄청 많이 최고치입니다. 몇 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3분의 1이 강남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강남 시장이 과연 그러면 계속 상승할까? 물론 요새 신고가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고,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 시장이 좀 양극화되고 차별화되냐. 지금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우리 김작가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이 좀 차별화되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와요.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있어라면 이렇게 경매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한 70%가 정상이에요. 낙찰률 정도가. 위에가 낙찰률인가요? 이게 낙찰가율이고, 이건 낙찰률이에요, 빨간 게.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이미 상승기에는 10억의 감정가가 나오면 11억 9천 1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왜? 상승기니까. 12억에 받아도 13억, 14억 되니까. 근데 지금은 80%대잖아요? 이건 뭐예요? 10억짜리면 8억에 받아도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찰이 많으니까 3개밖에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개는 한 번 더 내려가 또. 이게 지금 추세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향 조정기가 당분간 되겠다라는 판단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강남 경매가 있다라는, 강남 경매가 없어지는 날부터는 그게 바닥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의 지표로 참고하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매 건수 2016년도 이후 최대 물건인가요, 이게? 그렇죠. 7년인가요? 8년 만에 최대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일시적 하락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다. 저는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여기서 조정폭이 뭐 5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그건 여기서 아니죠. 10에서 한 20 정도. 네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좀 틀린데 전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보면 강북은 35%에서 최대 40%까지 갈 수 있고 강남 쪽은 30% 선 언저리에서 조정되는 조금 지지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종고점 대비 이제 기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낙찰가율이 80% 정도잖아요. 그럼 20% 할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제 지금같이 경매 물건 쌓일 때 2024년에는 앞으로 뭐 뭔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한 2, 3년 장기 이제 침체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20%나 앞으로 좀 더 떨어져서 25%, 30% 할인된 가격에 경매로 살 수 있으면 그분들은 사기에도 괜찮은 기회인 건가요, 경매가? 기회죠. 그게 기회죠. 근데 경매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시면 내년에 만약에 하향이 쭉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통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매가 만약에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 지역에 계시는 그 경매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분이 자격도 따는 건데요. 지역에서 오래 계신 분들, 뭐 10년, 20년 계신 분들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그나마 되게 좀 안전해요. 경매 물건에 나왔어도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임차 관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좀 안전하니까 정 바쁘시고 이러시면 경매 대리인 동네에서 오래 계셨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내가 경매로 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해서 좀 저렴하게 또 주택 마련하는 길도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부동산이 일본 버블과 똑같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고요? 똑같다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 더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 그거 이유는 뭐였고, 그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는 네. 그 어떤 뷰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지적한 거 똑같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동감할 거예요. 뭐냐면 인구 구조 현황하고요. 고령화하고 생산 핵심 연령군 15에 64세 뭐 감소 시기 그리고 가계부채 현황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당시랑 너무 흡사하다라고 데이터를 나열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은 그러니까 너무 닮았다고 얘기했어요. 시뮬러에 돼가지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대출이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과 이렇게 닮아가니 자산 관리에 신중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대출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대출이라는 변수가 어느 날 사람들이 심리적인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계속 터지면 만약에 그죠? 그 금융이라는 게 미스매치가 되면 순간적으로 뱅크런 나는 것처럼 이 시스템 자체도 약간 순간적으로 심리가 다 바뀌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막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할 일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스터디가 돼 있잖아요. 아, 일본이 저랬으니 너무 과격한 정부의 정책 방향 문제가 생기는구나. 앞뒤 미 전후를 보면서 거기다 맞는 정책을 써야겠다는 게 이미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고 그럼 일본보다는 진폭이 일본이 100에서 지금 50을 푹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100에서 한 3, 40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회복은 거기는 10년, 20년, 30년째 오지만 우리는 되게 짧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왜? 그쪽 나라보다 우리가 근면하잖아요. 근면하고 일본 애들은 묘한 게 국채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돌리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외채가 대부분이잖아요. 외환이. 근데 최근에 정부의 포션을 보면 우리 국민도 국채를 살 수 있게 페이스를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형태를 쫓아가는 모습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만 미리 선제적이니까 일본의 현상은 같이 나타나지만 이런 거죠.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잘하다가 상태 아이들이 다 설사해가지고 10대 빵으로 지는데 우리는 설사를 하더라도 설사약이 있는 거예요. 약간 지사제가. 그걸 먹고 우리는 한 4대 빵, 3대 빵을 줄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진 건 똑같잖아요. 진 건 똑같으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진폭이나 어떤 국민이 겪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것들은 일본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쪽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만나고 뭐 토론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신 분도 좀 있는데 어느 한쪽에 완전 쏠려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죠. 근데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내년에 폭등한다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 맞아요. 그냥 보합 아니면 약간 오른다 정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하락을 보시진 않는 건데. 그분들의 논리도 맞는 부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만약에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준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력이 우리가 좀 쉽지는 않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하나의 변수를 더하자면 약하락이 아니라 강하락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위험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니까 충격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거는 이제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대강 핵심 한번 점검하고 가면 일단 인천이랑 경기부터 한번 점검하면 인천과 경기는 요즘 어떤가요? 인천은 지금 거래량이 쭉 좀 증가하면서 가격도 회복하다가 다행히 내년엔 좀 입주 물량이 조금 올해보단 적어요. 적은데 올해 게 다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돼서 반등의 힘이 서울보다 약했습니다. 수도권 다 전체적으로 약했고 수원, 광명과 이쪽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인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인천은 아직 좋은 물건들이 많고 마이너스 P인 현장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이 정도 라인 수준에서 좀 연착륙 형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1, 2년 최소
그 정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호재가 나와도 물건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경기는요? 경기도는 이게 완전히 차별화 시장입니다. 뭐 동탄도 있고, 뭐 파주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일산도 있고, 또 일기 신도시 지역도 있고, 시장이 다 다르잖아요, 양상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가로 말씀 올리면, 일기 신도시 법이 통과됐잖아요. 상당한 호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통과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기 신도시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시간 많이 걸린다. 막상 통과돼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뭐 정치적 변수도 존재하고 다행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 1번, 2번 정리해서 1, 2, 3, 4가 뭐냐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 신도시는 다 싹 없고 하는 건데 아닌가? 이게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현장하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한 1, 2년 기다렸다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로드맵을 보니까 블록별로 한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순환 개발 조건이거든요. 한 번에 다 부실 수 없으니까. 그럼 분당 같은 경우에 뭐 한 7만 가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부시니까. 그러면 만씩 하면 어떻게 돼요? 7번 해야 되잖아요. 7번이면은 5년씩 잡으면 35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작해서 5년, 10년에 들어가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용적률 용적률이 또 선도 지역만 500%죠? 나머지 지역은 한 300% 선이에요. 그러면 그냥 재건축을 해도 40, 50% 받거든요. 300% 해도 50% 기부채 나면 똑같이 250%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뭐 신도시법이고 뭐 그냥 우리 재건축 빨리 갑시다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정부의 그 로드맵을 기다렸다가 내용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거든요. 선도 지역만 예외인 거예요. 선도 지역은 500%까지 올리겠다라는 보관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서로 되려고 또 이제 뭐 이러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이제 분당 아파트 거래량 주인데요. 이게 이제 저번 달이에요. 102개로 더 줄었어요. 오늘 확인하니까 113개더라고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신도시법이 이때 통과됐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분당 가격 상승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신도시법 통과되고 나서 얘기해요. 12월 초에서. 상승 5개인데 하락 11개입니다. 그럼 하락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본 거로는 이게 한 20개, 여기가 9개 정도예요. 하락이 한 20개고 여기가 9개 정도 돼요. 보합이 한 3, 4개. 그럼 하락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상승하는 게 지금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직전 가격 대비 상승인 거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이게 만약에 요번에 회복하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2022년 초에 꼭지를 찍고 2022년 중반 하반에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가격 변동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고점보다는 낮을 수도 있어요. 이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지점이 있으면 여기보다 지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 상승의 폭이나 세력이 약하고 하락의 세력이 강하구나. 근데 이게 추세로 이어지는가? 지금 1, 2,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분당도 가격이 역시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구나. 신도시법이 통과됐음에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반면에 또 일산은 또 상승 분위기예요. 여기서 제가 안 옮겨놨는데 일산은 상승 거래가 더 많아요. 그건 또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철역을 위주로 선도구역이 생겨요. 전철역을 위주로 선도구역이 생길 지역의 아파트들이 위치가 입지가 양호한 곳이 좀 있어요. 분당보다 조금 더 있어요. 밀집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500% 용적률을 받을 때는 기대감? 이게 더 있는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일산은 전체를 봤을 때는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일단은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해당되는 경기도 수도권하고 나머지 뭐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또 살짝 이제 마피 등장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기 시작하고 다 양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가 일률적으로 경기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제 거래량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처럼 하락 패턴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지만 지역별로는 다 다른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은요? 자, 부산 상황을 좀 볼게요, 여러분. 부산 상황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게 하락입니다.
파란 게 상승이고요. 직전 가격 대비 여기 직전 일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다 최근 거예요. 직전 날짜가. 그러면 2023년 10월, 11월에 거래한 것보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보시면 빨간 게 좀 더 많죠. 하락으로 왔고 이게 50개 중에 빨간 게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을 이제 보면 좋겠죠. 12월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면 12월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하락거래가 많아지구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없이 늘어난 게 10월, 11월에 좀 피크 찍었거든요. 그 매물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락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는 무조건 그렇고 이게 내년에 신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신생아론 입장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값에 지금 신생아를 받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겠죠. 신생아론 뭐 급하게 소진돼 예산 빨리 이런 이제 늦으면 좀 빨리 몰리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시장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하나 볼까요? 울산 11월부터 볼게요. 11월은 약간 경합이에요. 울산이 입주 물량이 좀 없어요, 올해. 그래서 예전에 미분양 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부도 이런 것들이 조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약간의 경합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전체 흐름이 안 좋으니까 여기도 약간 또 빨간 게 좀더 하락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데 특별하게 강할 수 있는 요지 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든지 뭐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상승 곡선이 나오겠죠.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려갔는데 인천 송도 같은 데는 예전에 많이 내려왔다고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게 보인다.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요? 대구항시는 보시면 이제 11월부터 봐야지 이제 흐름을 아시니까 대구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묘하게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말경에 11월 말경에 상승 거래가 많아요. 이게 그러게요. 파란색이 많네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비슷하고 그 전주는 11월 28일이거든요. 11월 말에 그러던 게 결론은 막 좀 하락 거래가 되게 많아 오다가 마지막 주 있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일시적 반등이랄까요? 그런 효과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는 안 하는데 마지막 주 한 5일인가 일주일 남기고는 상승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12월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전은 아닌 거,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은 계속 하락을 달리고 있었어요. 다른 데 상승할 때도 하락 거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12월을 보시면 바뀌었죠. 시장이 또 다시. 불과 또 일주 만에. 그러면 이 시장이 상승에 대한 어떤 호재나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락의 심리가 바닥에 팽배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울산도 봤으니까 뭐 남았죠? 광주요. 광주 한번 같이 볼까요? 광주 11월부터 볼게요. 11월 보면 약간 파란 것도 꽤 있잖아요. 그죠? 있고 이게 이제 11월 29일까지니까 그 전주를 보면 약간 혼재되고 약간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결론은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결론은 11월에. 근데 12월 분위기를 봐야겠죠?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죠. 12월에 또 경합을 보이고 있네요. 이거 뭐냐면 광주에 제가 알기로는 입주 물량이 막 소진되면서 경합 벌이는 장이 있는 걸 알아요. 많이 나왔다가 소진이 될 땐 좀 다운됐다가 소진이 돼가는 것 같으면 약간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장이 혼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물량이 광주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광주는 신생아론의 어떤 상승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격대가 일단 높아서 이게 약간 조정이 되니까 따라붙은 거거든요. 그럼 더 올라가면 또 서울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마트한 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거나 다운되면 바로바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피곤하다.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사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혼재되는 것 같아요, 시장들이. 대전은요? 11월 중순께도 대전을 강하고 대전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계속 파란 거가 더 많잖아요. 11월 24일 주식이랑 반대되니까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또 11월 25일부터 27일 사이는 또 하락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랬다가 또 2, 3일 사이에 변동성이 많아요. 그 변동성의 폭이 그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요 광역시별로 따로 시장 상황, 입주 물량, 거래량, 또 거래가 변동 체크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비전을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흐름만 보시면 약간 좀 혼재되죠.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또 늘었다. 12월로 가면 요번에 이제 추상태를 보시면 여전히 빨간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상승도 계속 힘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고 12월은 약간 힘이 약해진 건 확실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보고 내년 이제 초가
시장 양상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종이. 세종이요. 세종시는 11월부터 봐야겠죠. 우리가 시장을 보려면. 계속 상승 붙이셨으니까. 근데 아마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실 거예요. 세종시 상승 동력 1호 이런 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에부터 약간 좀 하락세가 있고, 그죠? 이게 다네요. 11월, 거래량도 줄었네요, 세종은. 세종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네, 거래량이 거의 줄었고, 가을 8, 9월 말에도 좋았거든요. 많이 회복하고 거래량도 좋았는데,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다시 주는 형태로 됐고, 12월은 그럼 거래량이 팍 줄었겠네요. 그죠? 20월인데 요거밖에 안 되니까 줄었네요. 줄은 대신에 가격은 견조하게 서로 경합을 하고 있네요. 11월에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